자, 바로 두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모리스님, 저기 보시면 모리스59라고 영어로 적힌 닉네임 보일 겁니다. 유튜브. 네, 저분께서 고민 사연 보내셨습니다. 음, 사실 이 고민 사연은 예전에 한번 다뤄봤던 건데 저분이 다시 한번 좀 수정해가지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그 모리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리스가 돌아온 붕어 형님께, 사실 제가 5월 초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 고민 생각 시도를 했었습니다. 27살인데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어서 그랬었습니다. 또한 27살인 제가 사회복지 쪽이랑 교도관 쪽 둘 다 현직자한테 알아봤는데 오히려 사회복지학과 전공 안 나와도 가능하고 오히려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사회복지 계열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보다는 사회복지 1급 자격증, 2종 보통면허, 커말 2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등 자격증과 VMS 봉사활동 300시간, 눈도장을 찍는 것을 제일 많이 보고, 그리고 교정직도 알아봤는데 극한 직업에 나온 거 계약 연출이라고 합니다. 수용자들 중 10명 중에 9명은 말 잘 듣고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 교대 근무 시간대 시간이 제일 많은 직렬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동 내 휴대폰 사용 불가, 법률제 다루는 것, 주말에 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깊이 힘든 직렬이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보자면 사무실 내에서는 폰 사용이 가능하고 수용자도 원칙대로 다루고 평일날 쉬면 된다고 합니다. 힘든 점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교도관들에게 반성을 요구한 것과 행정처리 시스템의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로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교수님과 약 처방을 받으면서 면담을 했는데 두 분 다 교도관에 최적화된 성격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붕어 형님께 물어봅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가 붕어 형님이 하시는 빠른 걸음을 하면서 운동하면서 살고 있고 주말에는 백화점 주차장 알바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전 남았는데 양극성 장애 치료 끝나고 사회복지 쪽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교도관 쪽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실제로 는 교도관을 하고 싶습니다. 집안 사정을 보면 지금 아버지가 전기 수도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하셔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베이비시터 하시는데 아까도 어머니께서 두 분 다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교도관은 포기하는 게 낫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뭐 현직자 이거 댓글 본 것 같은데 그때 이 비슷한 고민 사연 앞전에 보냈을 때 누구 댓글 단 거 내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셔야 돼. 그 댓글만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 사회복지자도 그 사회복지를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게 사회복지도 어느 분야에서 일하느냐, 남자 사회복지사냐, 여자 사회복지사냐,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사냐, 아니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센터를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노인 불문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둘 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 둘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 1급 자격증 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건 달성하는 게 어려워요. 저게 시험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2급을 따야 1급을 딸 수 있는데 2급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공 많이 들여야 됩니다. 네, 공 많이 들여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급을 따려면 2급 사회복지사가 이제 취득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학사 조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학사 4년제 조건을. 그리고 2종 보통이라고 했는데 1종 보통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나 이게 좀 뭔가 신비성이 떨어지는데. 아, 사연 보내시겠습니까, 안젤리카님? 지금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종 보통요?
일정 보통 있어야 될걸요, 아마? 일정 보통? 여자 사회복지사분들도 일정 보통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센터 같은 데 가면 항상 봉고차가 있어요, 봉고차. 이게 뭐 스타렉스 쪼매난 것도 있지만 큰 차입니다, 큰 차. 12인승짜리. 근데 법적으로 12인승을 몰려면 일종이 있어야 돼, 일종이. 그래서 면허증 2종이냐 1종이냐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일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일종이 있어요, 다. 아,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나는 그렇게 좀 신빙성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예. 일종 보통 있어야 되고요.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 쉽지 않습니다. 조건 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2급을 따셔야 돼요. 2급 따고 나서 1급을 따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수용자들 10명 중에 9명 말 잘 듣는다. 그것도 교도가 나름이고 교도소 나름이야. 어느 사동에 가느냐에 따라 틀리고, 교도소 중에서도 어느 구치소로 가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말 잘 듣는 수용자 있는 교도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결 구금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잘 듣습니다. 미결 구금수가 뭐냐 하면, 여러 미결 구금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미결 구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 미결 구금수라고 부릅니다. 미결 구금수.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교도소가 가지고 이제 죄수가 되는 거죠. 그 징역을 사는. 근데 확정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뭐 1심 판결 끝났으면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아직 제대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 몸이 아니거든요.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야 돼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결. 미결인데 이제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해서 미결 구금수. 저는 이게 저 말이 무조건 신빙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에 교정 공무원 계셨거든요. 그분 잘 안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분도 짬밥이 좀 꽤나 있으신 분이라서 오히려 그분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12년 차 정도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 교도관이. 근데 이렇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네. 둘 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 교도관 만만한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왜? 미결 구금수.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변호사 이제 접견해가지고 왜 그 반성문 같은 거 쓰고 뭐 탄원서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증거 같은 거 이렇게 좀 알아보고 익명으로요? 지금 익명이잖아요. 그 닉네임 익명 아닙니까? 어차피 닉네임 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닉네임으로 하면 어차피 익명이지 않습니까? 그 실명 안 나오면 어차피 익명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교도관도 쉬운 직업 아니에요. 교도관 정말 힘든 직업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땐 너무 좀 쉽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보통 사람 멘탈도 쉽지 않은 직업이고 왜냐하면 죄인들을 상대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죄인들을 상대한다는 거야. 그리고 징역을 상대하는 건 악질이에요, 악질. 어떤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왔던 간에 악질입니다, 악질. 특히 교도소에서 근무하면 악질들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도소 갈지 모르겠는데 청송 같은 데 가면 진짜 악질 중에서도 개상악질 만나는 거야. 제 완전 악질. 연쇄살인범, 뭐 연쇄성범죄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말을 잘 듣는다. 오히려 괴롭히려고 들걸요 아마.
그 요즘에 그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수용자들이 이 교정 공무원들, 교도관들 괴롭히기 굉장히 쉽거든요. 괴롭히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그 정보공개 청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계속 써가지고 계속 그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계속 이제 확인시켜줘야, 이거 받으면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계속 서류 찾고 하는 거예요. 그 서류 더미 확인하면서. 일부러 이제 그게 왜 정보공개 청구를 시키냐면 정말 알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뺑이 까라는 거죠, 뺑이. 너희들 고생하라는 거죠. 어, 그 멀쩡한 교도관들 엿먹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10명 중에 9명이 말을 잘 듣는다. 어, 힘든 직업, 힘든 직업. 교도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이걸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교정공무원 예전과의 비교해서 붙기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의 그 교정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커트라인도 올라갔고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네. 교도소가 다 그래요. 교도소가 도시에 없어요. 도시에 있는 교도소가 없어요. 다 도시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근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붙어야 내가 교정 공무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정 공무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30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정 공무원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떨어지면 1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교정 특채도 안 뽑습니다. 교정 공무원 특채가 있었거든요. 일반 공채는 5과목이고 5과목. 근데 교정 공무원 특채는 2과목밖에 없었어요. 2과목. 그래서 경찰 공부하던 사람이 경찰 시험 안 되면 특채 시험 많이 봤어요. 특채로 들어간 사람들 많아. 왜냐하면 특채가 2과목밖에 시험을 안 보거든요. 2과목. 그 교정학 개론하고 형사법 개론 2가지밖에 시험을 안 봐요. 50문항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 2개만 봐가지고 이제 뽑는 게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는 특채가 없을 겁니다. 그럼 정기 공채로만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어, 지금 모리스님 뭐 살면서 공부를 얼마나 하셨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위험 부담이. 일단 뭐 공무원 시험 보려면 강의를 끊어야겠죠. 기본 강의 끊는 것만 300만 원 들 거예요. 300만 원. 그리고 교재 같은 거 사면 기본서 뭐 기출 문제집, 영어 뭐 그 영어도 있으니까 교정 같은 경우엔 영어도 뭐 단어책, 문법 이런 거 하면 한 4, 50만 원 깨질 겁니다. 과목당 한 10만 원씩 잡아야 되니까. 요즘 책이 많이 올랐거든요. 기본서만 한 4만 원 할 거예요. 기본서만. 한 350에서 한 400만 원. 그리고 공부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이 공부라는 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 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뭐 독서실 같은 거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독서실 가면 달에 10만 원. 그리고 밥도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값 대세야 되고. 돈 많이 듭니다. 그럼 누군가 이 돈을 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부모님한테 신세 져야 되잖아요. 자, 모리스님.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뒷바라지 할 수 있습니까? 뒷바라지 한다고 학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하려면 일하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좀 위험해요.
뭐 일하면서 붙는 사람도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합격자들 중에서 한 10%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못 붙습니다. 불리합니다. 이미 기초가 좀 있다거나 머리가 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냥 못 붙어요. 그래서 좀 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공부 말고는 딴 스케줄 아예 안 잡고 공부에만 올인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면서 돈이 들잖아요.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보통 부모님이나 가족이죠. 형제거나. 그럼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정 공무원이 하고 싶은데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강의비나 이것저것 하면 300 이상 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 사 먹고 가면 용돈이 필요한데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꺼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얘기 꺼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네요. 자, 모리스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이 없으신데. 근데 썩 하라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부모님 지금 입장에서. 내가 부모님이라고 하면 우리 집 지금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아닌데 나한테 다시 뒷바라지 하라고 갑자기 300을 달라고 결제하는데 계속 너한테 용돈을 줘야 된다고? 밥 사 먹을 돈, 독서실, 뭐 책값 같은 거, 강의료 계속 꾸준하게 나간다고? 뭐 그 만약에 안 붙으면 못 붙으면 3년 했는데 안 되면 지금 27이 만약에 3년 했는데 안 되면 30살인데 그럼 30살 돼서 뭐 할 건데 이런 얘기 하는 수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생각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교정이라고 해서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다른 직렬에 비해서 좀 낮다는 거지 그렇다고 붙기 쉬운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요즘에 교정도 국립대 출신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인서울 출신들도 이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정 공무원에. 이제는 뭐 공무원 직렬에 뭐 학력 이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고학력자들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직렬이든 간에. 교정도 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예. 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정 7급은 스카이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응시합니다. 스카이 출신들도. 제가 작년인가 이제 그 교정 공무원 합격자들 스펙을 보니까 전부 다 4년제예요. 4년제. 대졸자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다 합격을 했어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럼 못하겠네요. 못하겠네. 그러면 사회복지사 해야겠네요. 그걸 지금 환경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낫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뭐 정신과 의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님 경제적 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한테 좀 들었을 때 희망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아마 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인 말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님이 정신적으로 어떤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좋은 선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부모님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교도관이 딱이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저분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뭐 나서 뭐 될지 안 될지 뭐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냉정하게 따져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분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님이 공무원 시험 뛰어들면 부모님이 굉장히 후달리실 거예요. 부모님이 생활비가 모자랄 겁니다. 돈을 못 모을 거예요. 님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집에 생활비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막상 두 분이 저렇게 일하셔도 뭐 세 식구 이렇게 먹여 살리고 뭐 생활비 내고 공과금 내고 하면 남는 거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님이 여기서 공무원 시험 뛰어들겠다 하면 그 있던 남은 것도 다 님한테 줘야 되니까 정말 쪼들리겠죠? 네, 정말로.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나왔는데 사회복지사는 더 알아보셔야 돼요. 더 많이 알아보셔야 돼. 기왕 따실 거면 1급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2급 가지고는 힘듭니다. 2급 가지고는. 1급 있어야 되고 일정 보통도 있어야 됩니다. 일정 보통.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점은행제 출신보다 학점은행제 사이버 출신보다 정규대학 사회복지과 출신들이 더 선호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게 사회복지도 은근 터스가 많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터스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똑같은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되도록이면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은 쪼매난 데보다 큰 데 가고 싶어요. 왜냐? 그런 데 가야 뭐 돈도 돈이고 복리후생도 좋고 내가 더 좋은 데 갈 수 있거든요. 내 몸값을 올릴 수 있어요. 왜냐? 사회복지사도 돈 버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직업이면 당연히 몸값 생각해야죠. 아무리 내가 누구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뭐 이해하고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거를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야 뭐 사회복지사 뭐 수요가 많으니까 뭐 아무 데도 들어가면 된다고 하지만 막상 일해보면 남자라고 치면 막상 일해보면 나이가 차면 이 수입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아 맞다 동료 요정님. 아 맞다 사회복지과 출신이죠. 잘하시겠네. 동료 요정님 잘하시겠네요. 아 여기 전문가가 따로 있었네. 아 좋습니다. 동료 요정이 이종보통 쓸모가 없잖아 이게. 이종보통 따면 요거도 먹습니다 진짜로. 왜냐 특히 남자는 몸을 써야 돼요 이게. 이거 사회복지가 약간 멀티가 돼 멀티. 특히 남자는 남자 사회복지사 역할이 중요한 게 남자가 보통 이제 왜 어르신들 들쳐 업어가지고 안아가지고 왜 저 차에다 태워야 되거든. 몸 불편한 사람도 있어 뭐 장애우나 이런 사람도 있으면 혼자서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완력을 해가지고 들어서 옮긴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이제 사람들 이제 여러 사람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차들이 있어요. 뭐 그레이스나 이스타나 그리고 스타렉스인데 12인승 스타렉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 몰려면 어떤 면허증이 있어야 돼? 일종 보통 있어야죠. 왜냐하면 센터 가보면 다 그런 차예요. 봉고차 맞죠? 봉고차입니다. 봉고차 한 대씩 딱 있어요. 무조건 한 대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현직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정규대학 이제 사회복지과 출신하고 비정규대학 사회복지과 출신들은 굉장히 안 따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정말 많이 따져요. 왜냐하면 동료 요정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인맥으로 좀 들어옵니다. 인맥으로. 라인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라인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동료 요정님 아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 지역사회에서 이 그 사회복지과 그 자기네들끼리 밀고 당기는 게 생각보다 심합니다. 이게. 저도 제 친구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대구로 치면 대구를 기준으로 얘기해줄까요? 대구는 저 대구대 사회복지과랑 저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가 널리 뻗쳐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선후배들의 어떤 지그들끼리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장난 아닙니다. 큰 이제 크고 좀 좋은 데는 그런 이제 선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좋은 데 가려면 그 선배들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냥 저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잘 도우면 된다. 내일만 하면 끝낸다. 그게 아니라 그 주변인 사회복지사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사도 굉장히 가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사회복지라는 게 무슨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물건 만들어 가지고 무슨 매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봉사합니다. 봉사. 봉사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이 능력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를 따질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 누구 이제 또 좀 더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저 사람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냐, 안 다녔냐? 같은 어떤 소속이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가 물어봤을 때 한 복지관에서 오래 못해요. 큰 복지관 아니면 조그만 센터면 이제 그냥 거쳐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거쳐가는 거. 중간중간에 거쳐가면서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또 좋지가 않대요. 고인물처럼 돼가지고 안 받아준대.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 하시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 단점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장점만 생각하고 단점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거 생각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할 때 딸 것만 생각하고 잃을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하실 거면 더 알아보세요. 좀 더 알아봐. 특히 주변에 사회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분하고 식사를 하든 봉사활동을 가든 내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은 봉사활동 가가지고 사회복지사 한 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팁을 하나 얘기해 줄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 저 구청 사회복지과 가서 관할 센터, 그러니까 관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가능한 복지관이나 센터로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 구청 사회복지사들도 연결돼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야. 거의 웬만하면. 다 선후배 관계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끈끈합니다. 사회복지과가. 예. 굉장히 끈끈해요. 이게 굉장히 인정한 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아, 저거 좋네. 장애인 활동 알바. 저 장애인 활동 보조 알바. 좋네. 저거 하면서 사회복지사분들하고 좀 안면 트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정보를 계속 취합하는 거예요. 인터넷 찌라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글로만 파악하는 것보다 내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다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실물 정보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기관 가면 사회복지사 무조건 있거든요. 있으면 처음에 그런 얘기하기 힘들 거야.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일만 좀 계속 하세요. 일하다가 이제 자주 얼굴 보잖아요. 이제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한테 사회복지사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 부르거든요. 쌤이라 부릅니다. 쌤. 뭐 김쌤이면 저 김쌤 제가 저도 사회복지사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데 김쌤 같은 사회복지사 되려면 어떻게 좀 단계를 밟아보면 될까요? 하면 처음에 이제 처음 와가지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한 달, 두 달, 이 사람 이쪽에 관심이 많은가? 그분들도 안단 말이에요. 일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갑다. 아니면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갑다. 압니다. 사회복지사들도. 봉사활동 같은 것도 안다니까요. 이 사람들 시간 채우려고 이거 한다. 아니면 정말 봉사가 좋아서 한다. 압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엄청 얼굴 많이 보는데 척하면 척이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 아, 저 우리 무리스님은 이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좀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나 보네. 이걸 천직으로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있잖아요. 장애인분들 부르고 장애인 안 부르고요. 회원이라 부릅니다. 김혜원님, 박혜원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약간 존칭이에요. 근데 이게 들으면 굉장히 좀 뭔가 불편해요. 예. 일반 이제 장애 있거나 정신적인 병력을 가지신 분, 그냥
회원이라 부르고요. 동료 사회복지사분들끼리는 뭐 반말 안 쓰고 존칭으로 쌤이라 부릅니다.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보통 쌤이라 부르죠. 이게 기관마다 좀 다른데 제가 갔던 곳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서 이제 자원봉사했던 곳은 장애인분들은 회원님, 복지사분들은 쌤, 자원봉사자도 쌤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자봉이라 부르죠. 자봉. 자봉은 쌤. 그렇기 때문에 님이 일단 이쪽 일을 하실 거면 일단 가까운 걸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맨날 인터넷 찌라시만 보고 아 진짜 이렇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낫습니다. 물론 지금 메로나 시국이라서 일하기가 빡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도 뚫을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회복지라는 게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해보면 압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일이 굉장히 빡세요. 그 사회복지 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복지기관에 왜 그 사회봉사용 왜 있겠어요? 공익 근무하는 사람들 왜 넣겠어? 없으면 빡치거든요. 없으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가 누굽니까? 여자 아니에요, 여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초사회라고. 여자는 여자라니까요. 그러면 막 뭐 자원봉사자 없고 뭐 사회봉사요원 없다. 그러면 짐 들 일이 많거든요. 사회복지 봉사가 보면 무거운 거 들 일이 많아요. 뭐 이제 몸 불편한 분들 업어가지고 좀 이분 좀 안아서 좀 저쪽으로 좀 옮겨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여자분이 하기 힘드니까 제가 대신해주고 막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집기 같은 거 뭐 보통 그런 거 옮기는 거 많거든요. 뭐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거. 네. 저도 해봤지만 반은 이제 짐 옮기는 거, 네, 짐 옮기는 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원을 많이 받거든요. 센터 같은 데 후원을 많이 받잖아요. 후원 안 받으면 안 돌아가요. 항상 이 복지기관에서 도와주는 어떤 뭐 이제 업체나 뭐 개인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차와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라이언박스나 뭐 사이프레 같은 거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들어가지고 옮겨줘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노가다입니다. 이거 해보면. 저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지기관 후원을 안 받으면 운영 자체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뭐 식량 같은 거, 특히 뭐 채소 같은 거, 양파, 채소. 왜냐하면 센터 같은 게 보통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 먹습니다. 예, 만들어 먹어요. 복지관 같은 데는 싸제 뭐 식당 가가지고 뭐 사 먹는 게 아니라요. 그 후원단체에서 주는 이제 음식이나 이제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대량을 받아가지고 공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 요리해서 같이 먹습니다. 예, 같이 먹어요. 이 사회복지관은 밖에 나서 사 먹는 그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요정이 없어요. 예, 대부분 이제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근데 그걸 누가 옮기냐고. 누가 옮길까요? 남자 옮기겠죠. 그래서 이걸 해봐야 됩니다. 자, 다 필요 없고 해보세요. 자, 모리스님 자원봉사한테 가가지고 저 자원봉사 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알바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난 일단 지금 중요한 게 뭐 스펙 따지고 있는 거 다 집어치우고 정 사회복지가 궁금하면 해보는 게 낫잖아. 해보는 게. 자원봉사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일 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거든. 바로 가까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면 이분들이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이분들이 서류 적는 게 뭔지, 이분들이 감사 들어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 수 있다니까. 일단 그거 아십니까, 동료 여자님? 사회복지에 쓰는 서류의 95%는 가라입니다. 가라 서류. 가라 서류. 그냥 명부만 만들기 위한 가라 서류예요. 왜 가라 서류 왜 만드냐 하면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후원금이 있지만 약간 좀 오버했을 수도 있고 약간 좀 무리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맞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똑같이 적으면 나중에 감사 틀릴까봐 갈아줬거든요. 가라소리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감사 때 자원봉사 할 때도 서류 갑자기 다 빼라고 하는 거야. 다 빼가지고 그 철 다 빼서 분쇄기 돌리는 거야. 새로 프린트 뽑는 거예요. 복합기가 막 쉴 새 없이 움직여요. 다시 뽑는다고. 뽑아가지고 저보고 그 도장 있잖아요. 스탬플러. 펀칭기로 그만 다시 다 뚫어서 새로 다시 만드는 거야. 도장 날짜도 오늘이 6월 7일이잖아요. 6월 7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월 1일 도장 찍고 1월 1일 도장.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거야, 이게.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둘 다 힐이에요, 둘 다 힐. 아니, 사회복지가 이 가라 서류에, 가라 서류의 끝판왕입니다. 안 맞더라고요. 예. 그냥 한두 개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더라고. 물론 이게 기간말이 틀리겠죠. 예. 근데 공정하게 써 깨끗하게 썼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게 자꾸 이상한 데 쓰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가라로 맞추는 거예요. 가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정부보다는 사회복지가 좀 낫고요. 사회복지를 하실 거면 그냥 조문만 취합할 게 아니라 실제로 기관에 가서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분들처럼 일하려면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피부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실제로 한번 겪는 것만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리스님? 제가 앞전에 그때 얘기할 때는 이런 내용이 빠졌는데 이번에 한번 내일 일어나서 그냥 구청 사회복지관 전화해가지고 사회복지 그 센터 쪽에 그 자원봉사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연결해 줄 거예요. 그 지역구에 있는 가까운데. 아니면 검색하면 돼. 내 지역에 어떤 센터가 있는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 한번 돌아가면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자원봉사 하러 왔다.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알아본다거나.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 일단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사회복지를 할 만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저렇게 따야지 마음먹었다. 막상 자격증 땄는데 일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회복지가 아니야. 그러면 또 하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먼저 깨달아라.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나쁜 생각 먹지 마세요. 자, 모리스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쁜 마음 먹지 마요. 나쁜 마음. 음? 극복하면 살 수 있어요. 극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한다고요? 다 돌려봐야 돼.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 한두 군데 안 된다고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동네 싹 다 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싹 다 돈다는 생각으로. 50군데, 50군데, 100군데, 100군데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좀 본인이 궁금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